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저는 뭐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지사는 웃고 이낙연 대표는 못 웃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역시 사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사면론 띄웠다가 좀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과연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했는데 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는 또 역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하나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두고도 역시 이재명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한번 표정을 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이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저의 고민, 충정의 일부로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고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재원들을 한 번만 해야 된다면 저는 보편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께 먼저 좀 물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렇게 해석이 될 만하기도 하죠. 근데 이 이낙연 대표가 예.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든 게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력한 인센티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부가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론은 이미 그 판정이 난 상황에서 예. 그 기자회견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러면 이익공유제와 기본재난 이 문제를 놓고는 양쪽 다 손을 들어줬다라고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평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평가는 어떠세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어느 주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누구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사면이란 문제는 워낙 중차대한 고유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좀 지켜보면서 내내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게 균형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도 좀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의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경진 의원, 두 사람이 울고 웃을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속어로 뻘쭘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추정컨대 틀림없이 청와대하고 사전 교감을 하고 저 말을 꺼냈을 텐데. 다들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예,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제 추정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던져놓고 보니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방향으로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좀 뻘쭘하게 예. 된 것 같고요. 사실 이낙연 대표 외에도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뻘쭘하게 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 사실은 감사원장 물러가라고 하신 여당 내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보면. 또 윤석열 총장 쫓아내야 된다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이 한둘이 예. 아닌데 그분들은 도대체 그것도 한번 짚어봅시다. 예, 그러니까요. 예. 최수영 평론가,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서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낙연 대표 뻘쭘하지 않게 좀 체면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할까요? 저는 뭔가 원칙론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면론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는 이제 통합으로 큰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 공감대라는 이제 선제적 조건을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저는 그런데 방점은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나중에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대통령 말씀에 약간 여지를 남겼거든요. 예. 전 그래서 설령 당장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조금 손해보는 듯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지율이 다시 조정이 된다면 전 통합 브랜드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스스로가 원칙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진하다고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원칙론과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균형점 사이에 조율추를 굉장히 식맞게 고심한 흔적이 나서 예. 저는 승패를 조금 가른다고 하는 게 조금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네 분 패널께서 하신 말씀 공감이 저 갑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 하시려고 아니요, 해요? 뻘쭘하다도 서울에서 써나 봐요. 뻘쭘이 표준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민망하다, 예.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이 하고 뻘쭘하다고 거의 같은 레벨인가요? 뜻이 같고 뭐- 뻘쭘하다가 표준말인지는 우리 제작진께서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표준말 맞죠? 예. 예, 서울에서 안 속되게 살아서. 말하는 표준어. 아 속되게 말하는 표준어도 표준어인가요? 통영에서만 뻘쭘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또 양문석 이사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들 당연히 나오죠. 기자들이 궁금해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답변 어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패널들 의견 듣기 전에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임기 끝난 이후에 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뭐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글리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윤석열 총장 여권의 후보, 대권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은 아니세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무슨 의미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맞지요? 네.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냥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시각으로 쳐다보면 정치적 시각에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지적들도 많은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어떠한 정치적 공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치적 행보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예. 이런 모습이었지. 뭐 다음에 그 출마하지 못하게 견제를 했다, 그 가두리를 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과잉 해석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장께서 아까 그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하시면 안 법무부 돼요. 장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낙연 대표, 김종인 위원장은 또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죠. 윤석열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뭐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 검찰총장을 내려오자마자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 사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여권 내부에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정치라는 거는 갑자기 획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 자, 김종인 위원장도 여권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대표는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주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정치 신경 쓰지 말고 검찰총장 일 제대로 해라. 그런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문 대통령의 그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더 이상 이 검찰과의 갈등은 이제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총장에게도 검찰에게도 그리고 여당에게도 저는 공이 던진 거라고 보고 모르긴 몰라도 어제 저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이제 좀 속이 쓰렸을 분이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싶어요. 갈등이 아주 최대척점에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거라는 게 징계 사유로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진즉 저런 말씀을 해서
그 사태가 온 국민을 이 심력해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갈 때 개입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점은 좀 아쉬워요. 진즉 개입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갈등이 오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도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저런 말씀을 하신 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책임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적극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병진 의원은요? 그러니까 저도 박원석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니 저렇게 시끄러울 때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나가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께서는 그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러면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제 말씀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중간에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상황에 맞춰서 말을 그냥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걸맞는 언어를 표시를 하신 것인지 저로서는 사실은 판독이 안 돼요. 판독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만약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초지일관 같은 생각이었다면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도대체 당신은 뭡니까?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최재형 평론가는 알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동의합니다만 저는 복합적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제 임기 말 불협화음을 최대한 내가 줄여나가겠다. 그러니까 당에 이제 조금 이제 자제를 주문하는 것도 좀 담겨 있지만 근데 이걸 말을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좀 약간 두둔하는 발언 같지만 뒤집어서 보면 말이죠. 조건절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나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또 이런 얘기. 그리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직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읽힐 수도 있다. 약간 중의적인 화법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당이 보고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마무리 잘하도록 제발 좀 분란 좀 더 이상 일으키지 말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주면서도 두 사람만이 결코 감싸고도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뒤에 보면 약간 뒤로 잠깐 찜찜한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대통령의 좀 약간 서늘한 표현이 저는 이 맥락 속에 담겨 있다. 저는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조건적 분명히 달았거든요.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수영 평론가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선 지지율 1위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오늘 나온 지지율 보면 만약에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걸로 막 나오는 것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야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야권 후보로 못 가게 그리고 또 정치할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상당히 그 프레이밍에 저는 가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니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뒷말은 빠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직 수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 7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선까지 나갈 수 있는 기간은 한 8개월, 많아야 8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그만두고 나와서 9월, 8월, 9월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정치할 수 없는 프레이밍에다 지금 가둬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또 비슷한 해석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감사 범위가 한계가 없다 보니까 무한정 불러놓고 공무원을 소위 말해가지고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그 상임위원회의 감사 그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또 감사는 이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즉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을 감사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제일 뻘쭘할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 정광훈 목사하고 비슷하다라고까지 예.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저희가 객관적인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에는 최소한 대통령의 어제 저 말씀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리에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정파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감사원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 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서 공익감사를 하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타당성 있고 어느 정도 감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시작을 한 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비판을 해버렸다면, 또 이낙연 대표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사실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최재형 감사원장 나가라, 그 월성 1호기 감사하고 이랬던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국회에서 요청해서 감사가 있었고, 거기서 문제된 부분들 검찰로 넘겼는데 그걸 가지고 정책감사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 최소한 제 시각에서 보면 예.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예. 그럼 제 관점에서 본다면 예. 대통령 말씀은 합리적이고 다른 말씀을 하신 분들은 정파적인 시각에서 대통령이 원치 않았는데 대통령이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친위 돌격제로서 작동을 한 거예요, 보면. 그럼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로서 과연 제대로 된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또 정치 지도자를 뽑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저 장면들, 저 화면의 장면들 냉철하게 기억했다가 우리가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양문석 이사장,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입장을 좀 바꿔야 될까요? 어쨌든 뭐 계속 뻘쭘해졌죠. 예. 그리고 어제 상황에서 대통령의 생각들이 다 이제 알려졌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 정쟁적 소지가 이제 상당히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불만들도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죠. 어제 대통령께서 그 전체적인 기자회견의 흐름은 아까 이제 박은석 전 의원은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포용으로 읽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포용에 대한 부분이 이낙연도 이재명도 안 버렸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최재형도 안 버리고 우리 정부 안에서 좀 더 유연하게 소통과 갈등 해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자, 이제 이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뭐 김경진 전 의원께서 강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다를 때리고 이거 해 하고 그 만기 칠람을 해왔던 그러한 그 재앙적 대통령에 익숙한 사람들은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것들 뭐야, 저 바보들 아니야?라고 하고 뻘쭘해졌네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하지 않고 정치적 영역과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자율성들을 상당 부분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 어제 뭐 대통령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과 같았으면 조용했는데 밑에서 썩었을 테고, 지금은 위로 올라왔는데 시끄럽지만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어제의 기자회견의 흐름과 그다음에 대통령 리더십의 기본기가 다 그 말에 함축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네네. 예. 근데 저는 그게 예. 가령 뭐 한 보름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꼽히고 네.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1년 이상 긴 시간 갖고 집중적으로 맹폭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건 뭐냐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정에 대해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지금으로서는 평당원이긴 하지만 과거에 당의 대표도 하셨던 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이견들을 물밑에서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토론이라도 붙여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나가라고 했던 분들, 최재형 나가라고 했었던 분들 청와대로부터 이런 방구 저런 관점의 시각과 얘기를 들어보기라도 했을까. 저는 이런 방구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현재의 행정부를 지키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무작정 돌격대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니까 대통령께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면. 그럼 그 전에는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이제 맹폭, 여당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맹폭을 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맹폭을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맹폭을 안 했다고요? 아니요. 그 일방적으로. 예. 자,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저항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봤어요. 아,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 왔던 검찰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 권력을 일정 정도 분산시키지 않으면 검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죠? 그리고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면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봤어요. 아까 이 김 의원이 이야기했던 상위 정책과 하위 정책이 어긋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위 정책과 하위 정책이 어긋날 수 있다고 판례를 했는데 말씀의 요지가 뭐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과정 속에서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절실하게 다가왔던 국민들도 많고 그리고 감사원이 혹여 정치적 감사를 해서 행보를 틀었을 때 올 수 있는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서도 다 볼 수 있었던 이 과정들을 이 문재인 리더십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자, 작은 갈등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물 밑에서 협상해 가지고 그 불만들을 또 억압하고 하면서 나중에 뻥 하고 폭발하느니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토론의 갈래가 약간 네. 엇갈렸습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의 얘기 요지는 네네. 그렇게 여권에서 맹폭을 퍼부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리가 됐을 텐데 그 말씀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양문석 이사장이 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잘 모르겠으나 이유는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이 검찰 개혁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참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대통령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예. 중립적인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그냥, 중립성에 대한 예. 보장된 기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중립성을 보장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립성을 보장해줬는데 대통령 당신은 뭐 했어요라고 쳐버리면 제가 질문한 것은 그래서 민주당이 네. 이제는 달라질까 하는 건데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대통령의 예. 기본적인 이제 입장이 뜻을 알았으니.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 갈등과 그다음에 정치적 이 공격들이 상당히 최소화될 거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용과 화합의 기운들이 뭉클뭉클 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박원석 의원 그렇다면 기존의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생각을 민주당에 공격했던 의원들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각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청 간의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점들이 전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이 알기 이전에 어떤 참모들이나 또 여당에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뭐 이 검찰 개혁이나 혹은 이 원전 감사를 둘러싸고 여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내놓았던 그런 독한 말들, 맹공들 이런 것과 어제 대통령 말씀과를 비교해 보면 너무 궤가 달라요.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읽고 있었던 건지 어쨌든 양자 간의 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다. 이런 것만은 좀 느낄 수 있었고 예. 저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여당이 이 정치를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동력을 보면 일종의 이제 피해의식입니다. 거대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적폐 언론과 적폐 검찰과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래서 뭐 조국 대전, 추미애 대전 이런 걸로 정치의 동력을 유지해 왔는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정치의 동력을 뭘로 유지해 나갈지 어떻게 보면 계속 적폐를 규정하고 그 적폐를 공격하는 것이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건만 하더라도 바로 며칠 전에 임종석 실장이 거의 음모론 비슷한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틀렸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당 지도부도 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용적인 기조 위에서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불평등 심화로 인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펼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 지난 1년과 같은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은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이거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일반 사람들의 말과는 분명히 무게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 조금 그 잘못 전달됐다고 이제 청와대가 해명도 했는데 설마 안들 대통령이 뭐 입양아를 뭐 마음대로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좀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은 있죠. 그랬을 때 아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응하는 걸 보면 대통령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어제 보면서 느낀 게 대통령도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내가 전달에 오해가 있었고 맥락에 좀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고 SNS상에서 뜨거워지니까 대변인이 나서서 또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야당이 너무 공격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실수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참모들이 똑바른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 문제가 아동학대가 본질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문제였다. 절대 입양 과정이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보면서 대통령께서 만약 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참모했다면 이럴 겁니다. 야당에 지금 입양해서 키우는 김미애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들어보는 거죠, 의견을. 야당과 소통도 되고 실제로 키운 부모의 입장도 들어보고 무언가 문제점인지 들어보고 그건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런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쇼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저렇게 대통령을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자꾸 포장하는 것, 무오류의 존재로 자꾸 성역시하는 것. 이거는 저는 정말 저는 그 전략에서도 나쁜 거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대단히 이거는 좀 전략적인 미스다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을 더 자주 하면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옅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기습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요지는 국민의힘이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하면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안철수 대표 제안이기도 한데요. 김정인 위원장 수용할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제안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권 승리를 위한 개인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합시다. 또한 모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실무 논의 결과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비전과 정책 경쟁의 포지티브 선거를 지향하고 또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선출된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합시다. 자, 박원석 의원.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야권 후보 경선은 일단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각자 가자. 그리고 3월 중에 만나서 단일화할 수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만들어만 주면 내가 그쪽으로 들어갈게. 지금 그런 제안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기 예. 때문에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예. 정치 협상을 통해서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데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런 제안을 오늘 했던 것과 같은 제안을 출마 선언하면서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이게 이제 이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런 제안을 했더라면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예.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야권 단일화의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 기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고 예. 또 국민의힘 내부의 호응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경선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원샷 경선하자.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출마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이 경선이 약간 이제 흥행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경선에 뛰어들면서 이 점차 무게가 이쪽으로 실리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쫓기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쫓기는 입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모든 후보를 다 병렬로 놓고서 경선하자 그러면 그건 당신한테 유리한 방식 아니냐. 예.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저는 타이밍상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출마 선언했죠. 나경원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 만약에 원한다면 그 방법 그대로 하겠다라고 출마 선언할 때 얘기한 내용도 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제의를 했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단일화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한 번은 브레이크 걸어달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100% 같은 그런 파격적인 방법도 수용하실 수 있나요? 저는 뭐 어떤 방법이든 수용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단일화에 임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봐야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를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같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그냥 정말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 의견 그대로
더 이상 단일화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에게 대단히 마이너스가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단일화와 관련된 그 상황에 안철수 대표가 너무 많이 지금 끼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대표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순수하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단일화를 해도 안 대표한테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더 이상 뭐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국민의힘 내부 후보 선출하고 그러면 당대당으로 해서 단일화하자.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제일 편하고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안철수 대표 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타이밍은 잘 맞췄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독일 갔다 귀국한 날이 작년 1월 19일이거든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피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언론 노출도 주목도도 했지만 명분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 이 정부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 크게 다시 한번 진행한다.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야권 플랫폼 제안을 던진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100%라는 것도 굉장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아주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 하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할지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으로 할지 그다음에 범여권을 다 제외한 사람들로 할지 아니면 아무 조건 붙이지 않고 100%로 할지 여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지겠다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 100% 오늘 이제 안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가긴 가는데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의 그 플랫폼이 될지 아니면 1대1로 나중에 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이 일단 물밑에서 치열한 아마 협상이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아까 제가 제시한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가 굉장히 이거는 후보 선정에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힘겨루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차출설이 나오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영선 장관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영선 장관의 최근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이제 곧 결정이 될 거고요. 또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관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적으로 느끼신 바 있으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2011년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그때도 뭐 갑자기 나가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나가고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저와 서울시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 어떠세요? 출마하겠죠? 예, 뭐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영선 장관이 그 캠프를 꾸렸다는 경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박영선 장관이 여기에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 뭐 여론조사 보고 그 비겁하게 발 빼냐 이런 그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양대 축이었는데 그 시대적 흐름이 약간 불리하다고 해서 계산만 하냐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주중에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쨌든 박영선 장관이 이야기했던 2011년에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런 분들이 당내 경선과 전체 경선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관 지어져서 서울시와 그 논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오늘 청문회 주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경진은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1호 대상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요. 저도 저 뜻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 나오는 얘기는 1호 대상 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1호라고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한희석 이 열린민주당 한희석 최고위원이 1호라는 이야기를 했고 최강욱 대표는 1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새로운 기구가 이제 출범을 하고 있고 새 제도가 출범을 하면 국민들이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식의 정파적인 얘기가 범여권 내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무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신중하게 발언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그런데 1호가 뭐고 2호가 뭐가 될지는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그때 발생하는 사건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욱 지금 후보자 얘기가 인적 구성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그리고 나서 그때 검사라든지 조직 구성원들하고 협의해 보고 나야만 1호 사건이 결정될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출범하기 전에 1호가 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 출범을 은근히 방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청문회 보고 김진욱 후보자가 비교적 적정하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아마 입장을 밝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오늘 저 공방을 어떻게 보셨나요?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것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 되고 외풍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여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김진욱 후보자가 오늘 비교적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할 거고 또 오늘 아까 그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 외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도 1호 사건은 말이죠. 공수처의 앞으로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앵글에 들어가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신중하게 하고 또 거기서 국민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공수처가 앞으로 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